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오전 5시 57분경에 일본 NHK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일본 일부 지역에 피난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발사돼서 일본 영공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 북한 미사일이 홋카이도 동쪽 태평양에 낙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6일에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엔 일본 정부가 일본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피난 지시까지 내렸다고 하는데 오늘 이후 미국과 일본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응 수위에 따라서 한반도의 위기 지수가 올라갈지 여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분석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의도와 그 파장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박병규 시사평론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오전 5시 57분 일본 NHK가 첫 번째 보도를 했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고 일본 정부는 일본 일부 지역에 피난을 지시했다.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소식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네. 일단 오늘 오전 5시 57분경에 이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그 동쪽 방향으로 발사가 됐고요. 네. 네, 이 중거리급 이상의 그 탄도미사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고도는 550km, 지금 비행거리는 한 2,700km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주목되는 것은 이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이 바로 일본의 영공을 이제 통과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본 영공을 넘어서 이 북태평양에 이제 떨어지는, 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대형 도발을 이제 감행을 한 건데요. 네. 이 부분은 지금 일본 홋카이도의 홋카이도 영공을 지나서 홋카이도 동쪽 태평양에 이제 낙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북한 미사일의 일본 영공 통과는 이제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이렇게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건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일본으로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일본 영공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까지 봐왔던 북한의 기존의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는 좀 성격이 좀 크게 다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괌하고는 사실 방향으로 따지면 반대 방향인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발사 장소로만 본다면 서쪽에서 이번에 발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양 순안 쪽에서 네. 발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이 과거에 얘기했던 괌 포위 사격과 이번에 이 일본 영공을 통과한 미사일 발사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제 이게 이 미사일의 종류가 무엇에 판명이 나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직접 지금 일본 영공을 통과해서 북태평양이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괌을 겨냥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괌에도 이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글쎄요. 이제 이것을 지금 과시하고 비행거리를 말하자면은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 좀 보여주겠다. 이제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부러 이제 일본 영공을 통과해서 가는 거겠죠. 그거는 굉장히 작정했다라고 봐야겠죠. 작정했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일본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하자면은 일단 미국을 건드리지 않고 일본을 이제 자극을 해서 어떻게 나올 거냐 이렇게 맞으면 떠보는 부분인데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제 엊그제 바로 이 지난 26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이 도발 행위 유엔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는 도발 의미는 분명하나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계속 그 대화의 그 끈을 놓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무슨 소리냐? 아주 정면으로 이제 대응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들어온 뉴스 속보에 따르면 일본 홋카이도 아오모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난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그런 소식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이 있네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성공을 전한 것은 이제 이번이 처음인데 왜냐하면은 이전에 1998년에 그 일본 상공을 통과한 로켓이 있었지만 그때 이제 당시 북한은 이것은 그 인공위성 발사다. 인공위성 이렇게 발사.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죠. 예. 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한 것이 이번이 첫 번째라는 건데 일본 정부의 대응 수위, 미국 정부의 대응 수위 이 부분을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또 미사일 얘기인데 그 왜 26일 날 발사한 거 있죠? 이 발사체. 이게 청와대는 당초 300mm 방사포인 것 같다고 추정을 했지만 군 당국은 어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일단 그 청와대는 지금 오늘 오전 7시에 좀 NSC를 좀 소집을 좀 했다는 소식도 좀 들어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역시 미사일 이야기인데 청와대와 발표와 달리 그 미국과 러시아는 이를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판단을 해서 도대체 뭐가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이 사실상 그 300mm 그 방사포라는 그 당초 판단을 이제 수정한 것으로 이렇게 좀 수정했는데요. 한미 간 판단에서 왜 처음에 이런 엇박자가 났는지가 이제 주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북한에 대한 그 한미 간 그 감시 자산의 그 능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는 이제 북한 발사체의 그 정체를 그 레이더로만 추적을 했는데 동해상의 그 이지스함 그리고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에서 북한 발사체 3발 이제 궤적을 모두 추적을 했는데 당시 26일 날 발사한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죠. 최대 고도가 그 50km로 그 비행거리가 그 250km에 이제 그친 것을 봐서 이 방사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한 것이죠. 반면에 미국은 고해상도 정찰 위성으로 그 북한이 그 이동식 발사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포착했던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지금 평론가님께서 이 이동식 발사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발사한 것도 저기 이동식 발사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그렇죠.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 한미 군당 간의 그 정보 공유와 그 평가 작업 이전에 청와대가 북한이 쏜 그 발사체를 이제 그 300mm 방사포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혼선이 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좀 보이고 있죠. 근데 지금 야권에서 책임자 문책론을 들고 나오는데 그죠? 네. 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그 바른정당은 왜 이런 혼선이 발생했는지 좀 밝히라면서 북한의 그 도발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까지 표출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에게 이 정확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해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발사체의 그 수준을 일부러 낮춰서 발표할 이유도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 없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발표 소스는 이 군일 수밖에 없으니 군 쪽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상황이 이제 그 급전해서 지금 뭐 이런 지금 따질 계제가 좀 따질 계제가 아니죠. 네, 이거 지금. 근데 어쨌든 그 일본의 이 정보력이 상당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일본 네. NHK가 딱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첩보를 네, 일본의 정보력이 상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일본 NHK가 이제 그걸 입수를 했다는 게 사실은 저는 좀 궁금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거의 말하자면 발사 시각과 거의 동시에 이걸 했는데 아마도 NHK가 이제 일본의 그 공영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일본 당국으로서는 일종의 말하자면 그 피난 지시 등등을 위해서 긴급 뭐 재난 신호처럼 네. 바로 방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줬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 보도가 한 1시간 정도 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뒤늦은 게 아닌가 이런. 글쎄요.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북한 미사일의 일본 영공 통과 문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정치권 얘기 좀 들어볼까요? 지난 주말에 국민의당 신임 대표로 안철수 대표가 선출이 됐죠. 그런데 경선 과정 중에 사실 이 호남과의 불협화음 좀 있었고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그래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동교동계의 원로시죠. 국민의당 정대철 상임고문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강연, 교회 또 간증, 이런 거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정 대표님께서는 안철수 대표의 당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출마를 반대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선 패배와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고 겸허한 자기 비판과 반성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때 지지율이 1위까지 올랐던 자신이 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지를 철저하게 뼈아픈 성찰을 당분간 해야 한다는 뜻에서 출마를 말렸습니다. 예. 그에도 불구하고 당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존중하고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이 반대표까지도 이제 다 껴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받았던 표는 70%가 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51% 조금 넘는 표를 받았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만큼 저항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제 생각하고 같이 생각했던 분들도 또 혹시 지지했던 분들도 초이스가 없다.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안철수가 제일 낫다. 이렇게 생각을 굳혔던 게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이제 반대파도 이제 잘 어우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따지고 본다면 동교동계하고 또 호남 쪽하고 이게 물론 뿌리는 동교동계 호남입니다만 이게 노선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안 보세요? 지금 노선에서는 중도 개혁주의 정당으로 동교동계는 원래 그렇죠.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별로 노선에서 차이는 별로 그렇게 커배질 않고 실용적으로 또 우리 당의 필요성이 어느 쪽에 가서 좀 서는 것이 좋을 건가에 대한 차이가 아닐 것인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근데 가장 중요한 노선에 있어서의 핵심은 이게 안보는 이 보수, 경제는 진보. 지금 안철수 대표는 이런 노선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노선적인 차이도 있지만 또 겉으로 보이지 않게 또 하는 것은 동교동이라고 할까 하여간 다 다른 반대파들은 정책연대나 협조에 있어서의 민주당 쪽과의 좀 더 경도된 느낌이고 안철수 대표와 그의 지지자들은 바른정당과의 협조 내지는 공조 연대 쪽에 대해서 그 차이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철수 대표가 이제 수락연설에서 전국 정당으로 키우고 17개 모든 시도에 당선자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바람은 당연히 당대표로서 가져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 얘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하여간 지금 현재 국민당 소속 지방의원이나 지방단체장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보다는 좀 더 낫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어렵지만 지금 상황보다는 낫게 해야게끔 만들어야 당의 입지와 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부터 잘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게 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바른정당이든 어디든 얘기가 나오는 게 바른정당은 물론 조금 부정적이라고는 얘기합니다만 이른바 이 중도 보수 쪽에 있어서의 연합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별로 나누는 거죠. 서울은 누구, 인천시장은 누구, 이런 식으로 좀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 그것도 선거 때는 가능합니다만 첫째는 지금은 당으로서는 자강론이라고 할까. 스스로 힘과 능력을 키우고 국민들한테 투영시켜서 우리가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줘야 되고 선거 때가 오면 당연히 공조가 필요할 거로 저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적당한 후보를 내어서 공조하는 방법도 있고 당과의 협조를 통해서 공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으로서는 저도 꼭 바른정당과 해야 되느냐 나는 가능하면 뿌리가 같고 생각이 공통분모가 많은 민주당 쪽으로 하는 것이 더 괜찮다. 아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 부분인데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지역 기반으로 얘기를 한다면 국민의당이 원래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됐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호남 민심이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번 대선 때는 홍준표 후보가 당선될까 봐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이었다라고 호남 분들이 많이 얘기하고 당선 후로도 호남 인사를 잘 기용하고 지금까지의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잘 나가서 호남 사람들의 지지가 높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여하간 꼭 지역 기반 호남을 중점으로 두되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지역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비록 호남에서 예전보다 못한 지지를 얻더라도 전국적으로 고른 정당 소위 말하는 전국 정당으로 나가는 것이 더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런 얘기한 모양이에요. 안철수 대표한테 부산시장 나가라. 네.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시장보다는 서울시장 선거가 또 서울시장 나가는 것이 상당히 공감대가 있습니다. 예. 저번에는 우리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했으니까 이번엔 당신이 좀 양보했으면 하고 얘기를 한다면 국민적 내지는 시민적 공감대가 더 커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 내부에서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의원 중에 일부가 혹시 이 탈당이나 이런 거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주 없다라고는 얘기를 아직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지 않고요. 예.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한두 사람이 했더니만 엄포용이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아무래도 민주정당이니까 당선되면 이렇게 서로 협조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실제로 안철수 대표와의 이제 신임 대표가 됐으니까요. 네. 이 허니문 시기가 지나면 당내에서 안철수 대표를 반대했던 그러한 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상당히 날카로운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또 그런 탈당 얘기가 본격화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예. 하여간 안철수 후보가 약속하듯이 국민적 신뢰를
국민적 지지도를 단시간 내에 어느 정도 끌어올리지 않으면 실망해서 그 얘기가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안철수 후보가 이제는 대표죠.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정대철 상임고문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예, 오늘 아침 일본 영공을 통과한 북한 미사일 때문에 아주 어수선합니다. 자, 그래도 교통 상황 모두 출근길에 계실 테니까요. 교통 상황 알아봐야겠죠. 7시 41분 49초 지나고 있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어수선한 아침인데요. 고속도로 위로도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쪽으로 소래터널 부근입니다. 112km 지점 2차로에서는 승용차와 화물차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처리하는 작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차로 이동 어렵고요. 3번 나들목 부근부터 2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광안터널 부근 16km 지점 1차로에서도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 구간도 미리 차로 변경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광암터널에서 서안암까지 6km 구간 정체,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부평 부근 15km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 구간도 사고 처리하는 작업 진행되고 있어서 1차로 이동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 사고 소식이 유난히도 많습니다. 이천 요금소 부근부터 1km 구간에서 쭉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일본 열도를 통과한 북한 미사일 문제 잠시 뒤 3부에서 전문가와 일본 현지 연결해서 현지 상황과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고요. 자, 2부에서는 지금 우리 국내 정책이 또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새 정치권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얘기가 연대, 연합, 합당, 공조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특히 어제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같은 경우엔 야3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하자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했는데요. 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잘 지냈습니다. 예. 자, 근데요. 예. 지금 정우택 대표가, 원내대표가 야3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광역단체장의 역할 분담을 해서 후보를 내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서울, 인천, 경기 세 지역에서 각각 한 곳씩 이제 야3당이 역할 분담해서 후보를 내자. 그리고 이제 야3당이 각기 그 후보를 밀어주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하고 있다 해도 벌써부터 지방선거를 얘기하는 것은 분명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연대 필요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안보를 비롯해서 위급한 현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정기 국회도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 연대 문제를 꺼내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금 현재 추세라면은 민주당의 싹쓸이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방선거 연대는 야권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카드는 분명히 됩니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나 제보 조작 사태로 인해서 보수와 야권 전체가 지금 현재 지리멸렬한 상황이죠. 문재인 정권이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전례 없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도 막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의 핵심 축은 물론이고 공영방송, 언론까지도 이제 문재인 정권의 입맛대로 장악하려는 그런 야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 6월 지방권력까지 장악한다면은 야권으로서는 최소한의 견제를 위한 동력마저 완전히 상실되니까
지금 크게 고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의 주장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완전 충분히는 아니지만은 예. 사실상 야권이 지금 야권다운 제대로 된 역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예. 좀 섣부르지만은 뭐 그렇게 해서라도 민주당의 싹쓸이는 막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뭐 원내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의 예. 고민이죠. 지금 김성태 의원께서 좀 아까 네. 민주당의 싹쓸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예, 예. 무슨 근거로 그 가시화되고 있다고? 내년 6월인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문재인 대통령 정치가 모든 것을 지금 이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정치의 이제 본질은 국민 여론이죠.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사실상 대의 정치 별로 뭐 협치의 말은 이야기하지만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코드 인사라든지 또 안보에 대한 일은 사실상 유엔 이 안보리 대북 제재도 가장 충실하게 그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할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북 제재 방안도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이 정권이 별로 야권 의식하지 않고 국민들 뜻과 국민 신뢰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장 임명이고 헌법재판관 임명이고 이런 여러 정부의 코드 인사만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국민 의식하면서 야권 의식하면서 국정 운영 결코 하는 게 아니죠. 그 국민적 신뢰를 야권이 좀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야권이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이 보수의 위기라 그러지만 사실상 보수의 위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의 위기거든요. 이 자유한국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극단적인 이 혁신과 또 변화를 추구해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요 근래 이제 홍준표 대표의 인식과 또 자각이 많이 변화된 부분은 그런 대로 또 이제 기대를 또 좀 걸어봅니다. 지금 보수의 위기하고 자유한국당의 위기를 구분하셨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대한민국 보수가 완전히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 분명히 대한민국 이 좁은 땅에 다 그분들이 숨쉬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분들이 보수 정당, 보수 정치를 애치는 자유한국당에게 아직까지 눈길을 주지 않고 마음을 주지 않을 뿐이에요. 관심을 주지 않을 뿐이에요. 그럼 눈길을 받고 관심을 받고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뭔가 우리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그런 처절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빼저린 자성과 반성,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 국민들에게는 전혀 읽혀지지 않는 것이죠. 보수에게는. 자, 제가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전 원내대표와 예. 바른정당의 김무성 전 대표가 예. 이른바 공부 모임 같은 거를 조직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언론 측에서는 이걸 공부 모임이라고 보지 않고 정계 개편의 하나의 초석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뭘 하든 간에 일단 사람이 만나고 예. 또 서로 생각하는 차이를 줄여나가고 또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확산시키고 구체화하는 게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부 모임에서 비롯되지만은 지금 지리멸렬한 이런 야권의 정치 형태로는 절대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제대로 된 비판도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빼지르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야권이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야권의 힘을 모으는 방향 쪽으로 자연적으로 동력이 지금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네. 또 다른 정계 개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 다당제는 개헌이 이루어지고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의 어떤 그런 폐단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정말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대한민국에도 많이 존재하고 그게 국가 운영이나 또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도 이렇게 좋은 정치의 행태로 보이면은 이 다당제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런 폐단을 그대로 안고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도 이 다당제만 주장하면서 정치가 아무런 변화를 몸부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행태로든지 지금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해낼 수 있는 그런 야권의 재편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가지고는 좀 힘들고 다시 재편된 양당 구조에 의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이끌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뭐 굳이 양당 구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이 좌파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보수 정당이라도 제대로 된 그런 결합과 결집이 또 필요한 것이죠. 지금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본격적으로 끄집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한 것들도 이런 정계 개편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걸 굳이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인적 쇄신 없는 핵심은 성립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 핵심이라는 것도 결국은 국민 지지 회복이라는 결실을 맺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즉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땅바닥에 떨어진 자유한국당이 다시 국민적 관심으로 신뢰와 지지를 회복해야만이 이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자유한국당이 대내적으로 바뀐 것도 하나도 없다면은 국민들께서 우리의 노력을 핵심을 위한 몸부림으로 봐주시겠습니까? 예. 게다가 탄핵은 국회를 넘어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이고 이미 국민적 심판까지 끝난 문제인데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을 빚는 정당이라면 국민들이 관심 안 가지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친박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반발 의식하고 또 우리 내에 뭐 그런 예. 뭐 좀 부분적인 뭐 이런 갈등과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국민적 바람의 어떤 그런 정당개혁 핵심이 뒤로 간다 하면은 이거는 제1야당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죠. 예.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핵심할 것인가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8시 10분 3부에서는 일본 현지 연결해서 지금 현재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일본 현지 표정 알아보고요. 그리고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분석해보겠습니다. 8시 10분에 뵙겠습니다.